감사합니다. 시즌 7 실전사주 339강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날도 더운데. 고맙습니다. 이 마스크는 언제 벗고 강의를 해보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드디어 백신 주사를 맞으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도 근데 백신 주사 맞아도 마스크 못 벗죠? 큰일 났네. 올해나 지나야 이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강의 내용의 제목은요, 339강. 제가 보통 실전사주의 어떤 사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할까 하는 내용은 우선 제 기준은 그래요. 첫째, 공개하는 사주의 명주가 이 사주 강의를 통해서 더욱 좋은 기운을 받아가고 그의 소망과 뜻이 더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사실 사주를 보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의 개성은, 저의 견해는 저는 사주를 미래를 맞춘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사주를 볼 때 그 사람의 미래를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의 미래를 유도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요. 가장 가능성 높은 거를 찾아서 유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꼭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경제학자들이 정부에 모여서 자기 나라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쳐봐요. 현재까지의 경제 지표와 현재까지의 경제 정책들이 진행된 내용들, 이것들을 뚝 추론해서 경제 지표, 즉 각종 그래프들을 차트를 확인해 보니 다음 분기에는 매출이 어떻게 되겠고, 다음 분기에는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 분기에는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예상 그래프를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동안의 방향성을 딱 본다면 한 3년치, 4년치, 10년치의 경제 지표를 보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년 후에는 경제 지표가 이렇게 될 거고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4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거는 그냥 미래를 맞추기 게임인데 맞춘다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에너지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미래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주의 에너지 지표를 이렇게 썼구나.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쓰겠구나라는 개념으로 봐요. 그럼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2, 3년 후 또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큰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는가를 예측해요. 거기까지는 예측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예측이라는 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령 1, 2년 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80%까지 예측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5년에서 10년, 20년 후에는 그 예측 확률이 확 떨어져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현재의 경제 지표로 내년 경제 지표, 내후년 경제 지표 정도까지는 상당히 근사치까지 맞추겠지만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 모르지. 길이 한 서너 개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10년 후나 20년 후를 예측할 때에는 분명 단서들이 붙겠지. 현재와 같은 기조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년 후에 어떨 것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에 어떠한 반도체 혁명을 이룬다면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한판 크게 붙지 않고 지금같이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코로나가 1년 안에 종식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달고 분석을 하겠죠. 조건을 달고. 사주도 마찬가지인데 사주의 형태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본 다음에 5년, 10년 후를 예측을 할 때 대략 스토리텔링이 한 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 4개에서 5개 정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A안, B안, C안, D안, E지, F지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안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5가지의 안 중에서 이 명주한테 가장 유리한 길이 어느 것일까?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2번이나 3번 또는 1번이 낫겠다. 그러면 그걸로 밀어붙여요, 이제. 만약에 2개가 헷갈린다 그러면 1번 한 이거, 2번 한 이거. 아주 작은 확률로 3번 한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은 이런 거죠. 마치 미래를 유도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미래를 유도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거야.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본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되지만 그 예측을 통해서 미래를 강하게 유도하는 것도 돼요. 강하게 유도해.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잘 유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예 그냥 망해라 하고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남의 사주 망해라. 너 5년 후에 너 이혼해. 너도 10년 후에 너 죽어. 야, 너 15년 후에 너 신받아야 돼. 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큰일 났어. 야, 지금 하던 사업 다 망할 거야.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마치 그 사람을 염려해서 뭐 주의사항을 준다기보다는 이게 좀 아니란 말이죠. 저도 이 명리학 공부를 할 때 초창기에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은 저도 초창기에는 사주의 어떤 위험 요소를 찾아서 미리 경고를 해주어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제 그 의식이 되게 강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 의식이 남아있는데 다만 지금은 그게 주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위험을 회피하라고 상담을 해줬는데 그 위험 회피하라고 한 요소들이 다 들어맞았어. 그때부터 내가 입을 다물어. 말 안 해. 궁극적으로 내가 위험 회피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위험을 유도했구나라는 결과로 나가버리거든요. 위험을 유도해 버렸구나. 차라리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았는데 내가 말을 함으로써 그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경계선에 있던 사건이 일어난다로 가버린 거지. 일어난다로 가버린 거. 그래서 이 사주는 미래를 유도하는 힘이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스토리가 긍정적 스토리와 부정적인 스토리가 나올 때 부정적 스토리를 경고한다고 말해줬다가 이게 진짜 공적인 그게 정말 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은 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늘 이 사주에서 이 4가지 샘플들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오늘의 제목이 조금 거창한데 그냥 제목만 거창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영혼의 소명, 윤회와 환생 이야기. 제가 미리 대본을 짜놓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상담자가 보낸 내용들이나 정보들을 딱 상담하기 직전에 열어봐요. 보통 상담자가 내 앞에 앉거나 상담자가 앉기 직전에 제가 읽어보지 뭐 전날 읽어보거나 3, 4일 전에 열어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딱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열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열어봤을 때 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에 따라서 대본 없이 상담을 합니다. 내가 미리 사주 보러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그냥 줄줄줄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주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오늘은 이 사주가 주인공이고요. 나머지 옆에 있는 사주들은 이 사주의 해석을 돕기 위해서 보조 출연해 주신 감사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비슷비슷한 사주를 다 모아놨죠? 와, 이렇게 비슷한 사주 여러 개 갖다 놓고 사주 해석하면 공부 잘 되겠죠? 자, 오늘 주인공은 이 사주고요. 이 사주하고 매우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옆에 있는 2개의 사주. 사주 글자는 다르지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역사적 인물의 사주. 이 사주를 보면서 이 4개의 사주에 한두 개 글자씩 차이가 있는데 이 글자의 차이가 어떤 성향으로 볼 수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명리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사실 좀 되게 웃겨. 명리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리학 자체를 귀신 도깨비 장난 같은 얘기로 듣는단 말이지. 귀신 도깨비 장난 같은 얘기로 듣는데 그 명리학 내에서 논리가 나온다? 근데 명리학은 논리가 나와요. 명리학은 논리가 나와. 사실 논리가 나와야지 그게 학이지. 논리가 안 나오면 그건 학이 아니지. 그냥 귀신 도깨비 장난이지. 그냥 그때 감으로 찍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 비슷한 사주의 한두 글자 차이가 그 사람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비교해보면 알죠. 비슷한 성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사주를 놓고 주인공 사주를 얘기하면서 이 주인공 사주의 해석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비슷한 사주를 갖다 놓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 돼. 이건 논리가 되잖아. 그렇죠? 비슷한 사주인데 완전 정반대로 살아버리지 않는 한. 오늘 이 얘기를 좀 할게요. 20대 초반에 신사년생이니까 20대 초반에 지금 입시생입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의 학생. 세 번째 사주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사주를 볼 때 부모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20대 초반들은 아무래도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모님께서 자녀의 진로를 궁금해 하셔서 아유, 내 아들 어떻게 잘 될까요? 해가지고 아들 사주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보호를 위해서 뭐 이름이나 이런 건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 참고로 이름이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역사적 인물 중에서
유명한 장군 한 3명 뽑으시오 정도 하면 그 중에 꼭 한 번은 들어갈 중국 역사에 아주 유명한 장군의 이름을 가진 아드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분이 제가 이분 사주를 풀면서 딱 누가 머릿속에서 생각나냐면은 옆에 있는 요 한신의 사주인데요. 이분이 초한지에 나오는 한신입니다. 뭐 제가 직접 사주를 본 건 아니고 2000년 전 분이시니까 제가 직접 사주를 본 건 아니고 역사책에 이제 그 한신 대장군에 대한 사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초한지라는 그 내용을 아시죠? 항우 장사와 유방이 서로 천하쟁패를 누려다가 결국 그 항우 장사를 이긴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게 되죠. 한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이게 이제 초한지에 나오는 얘기죠. 진나라 말기, 진나라의 폭정으로부터 불현듯이 장군들이 영웅호걸들이 들고 일어났다. 근데 사실 항우 장사가 싸움을 잘해, 유방이 싸움을 잘해. 사실 전투, 전쟁 이런 걸로 치면은 유방은 이거는 뭐 한마디로 껌도 안 되죠. 그냥 껌도 안 돼. 유방하고 항우가 붙으면 이거는 껌도 안 돼. 항우의 발끝도 못 미쳐. 그랬던 유방이 어떻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 바로 대장군 한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대장군 한신 하면은 이제 중국 역사에서 다다익선, 저한테 병사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말로를 얘기한 토사구팽,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말년에 할 일이 없어지니까 쓰임을 다하게 되니까 배신을 당해서 역모를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제는 중국 다 통일했고, 중국 다 통일했어. 이제 위협도 없어. 이제 너 쓸모 없어. 근데 혹시라도 너가 모반을 꾀하게 되면, 야, 지구상에 너처럼 잘 싸우는 사람 없기 때문에 너가 모반을 꾀하면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죽어줘야겠어. 이게 이제 이 한시인의 말론데, 특징적인 거는 이 사주에 보면은 이 편관이 가득하죠. 그래서 고전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편관이 가득한 사주를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편관이 가득한데 이 사회의 편관을 내가 정화라고 하는 식신적 능력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는 지금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편관은 뭘까? 이 사주에서 요 신유년, 정유월, 을묘일, 을유시로 돼 있는데 이 편관을 다루고 있는 을묘라는 뜻인데 이 정화 없으면은 큰일 나죠. 이거 뭐 묘유충에다가 뭐 신을 극당해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되게 위험한 관을 다루고 있는 위험한 편관을 정화 가지고 다루고 있어. 그러면 이 사주를 딱 보면 이제 명리를 조금 공부하신 분이라면 정화 망가질 때 큰일이 날 수 있겠다. 정화를 살려야 한다. 정화 망가지면 큰일 난다. 정화라는 거는 불꽃 같은 나의 식신이죠. 병화가 상징적이라면 정화는 실질적이죠. 그래서 병화는 빛을 상징하고 정화는 열을 상징하는데 이 빛이라는 거는 상징성, 열이라는 거는 실질성 같은 거죠. 마치 한겨울의 태양은 그 태양 덕분에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죠. 상징성이죠. 한겨울의 따뜻한 주머니 난로는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두는 거니까 이 사람의 실력이 출중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주가 여기에 정화가 아니라 병화였으면 실제적 실력보다는 퍼포먼스가 대단하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징성, 상징적 실력 같은 거지. 이 정화는 쉽게 말해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했을 때 안 진다가 되는 거고 병화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무술을 보이면 대단해 보인다.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를 했을 때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다 같은 게 병화죠. 자, 이제 정화를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사주 딱 보면 알겠죠. 이 사주 언제 조심해야 될까? 언제 조심해야 될까? 그렇죠. 임계 나올 때. 임계 나올 때 조심해야죠. 이거 사실 이 개수부터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개수부터 조심해야 되고 임수도 조심해야죠. 개수는 정화를 꺼트리고 임수는 정화를 붙잡아 버리죠. 이분이 계사대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숫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숫자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대운은 똑같아요. 근데 이 숫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대운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계사대운이 이분한테는 대략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까지의 대운이 이 사주에서는 계사대운인데 천하쟁패를 누리고 30대 후반 정도인데 40대 초반인가? 하여튼 40대 중반을 못 넘기고 그 유방의 부인한테 모략에 걸려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사주입니다. 토사구팽이죠. 이 계사운이라는 건 뭘까? 편인 식신을 도식시키다.
나의 실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없게 하다. 그러면서 지지에 사화가 들어와서 사유금국을 만들어 편관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다. 주군은 더욱 커지고 나의 주군이죠. 이 편관은 나의 주군이죠. 내가 정화로 밝힌 나의 주군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나의 주군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주에서 금하고 화의 관계는요. 화의 빛이나 엿으로 빛이나 열로 금을 밝히거나 재련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화극금이죠. 이 정화로 여기 있는 금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었고 이 편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 사람이다. 실력으로 공을 세우다, 실력으로 주군을 밝히다라고 하는 형태인데 요거 망가지면 편관이 이제 나를 때리러 들어온다 같은 거죠. 계사대운의 편인으로 식신 도식이 일어나고 사화가 사유합, 사유합, 사유합. 근데 내가 목생화한 내가 상관적 재주를 부릴 때마다 편관은 더욱더 강해져서 더욱 강해진 편관이 천간지지에서 모조리 을묘를 천극지충으로 때려버리다. 그래서 계사대운에 죽었다. 사주에서 편관이 많다면 편관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재화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편관은 1순위로는 식신이나 상관으로 다스리고 실력으로 해결하는 거죠. 문제가 터지면 실력으로 해결하다. 인성을 쓰게 되면 그 편관을 받아들이다. 편관의 사랑을 받다. 그래서 인성으로 쓰게 되면 편관을 쓰는 사주가 돼요. 대체로. 편관 망가지면 내 명예지위, 내 조직이 날아가는 거야. 편관을 때려잡으면 안 되는 거고. 오늘 이 설명하게 될 사주는 요 청년의 사주인데요. 요 사주는 어떤 형태인가 한번 보죠. 제가 한신 사주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주 보면서 한신 사주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신 사주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보죠. 일단 사주 전체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자고요. 신사년, 정유월, 신사일, 기해시. 특징 몇 가지를 좀 잡아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주하고 연주하고 복음이네. 그렇죠? 사회에도 신사가 있고 나도 신사네. 사회의 먼 곳에 나 같은 사람들이 있네 라는 뜻이죠. 요거 특징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비겁과 식상이 꽈배기처럼 꼬였네. 사주의 주성분이 비겁과 엉켜있는 관성이네요. 비겁과 얽혀있는 관성이네요. 사주의 격국으로는 비경걸록격이네요. 그렇죠? 비경걸록격. 음간의 걸록격인데 천간의 편관을 활용하고 있는 사주니까 이거는 격국으로 따지기가 매우 애매모호한 사주니까 이건 격국 따지기 힘들어요. 그냥 비경겁제하고 비견들하고 관을 공유한다라고 보면 되죠. 비견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관을 공유하다. 관이라는 거는 조직, 명예, 지위, 감투 이런 것들을 공유하죠. 기반은 정관인데 튀어나오기는 편관으로 튀어나와서 정관성과 편관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유금국을 만들고 있어서 지지 비경걸록격의 정관들이 사유금국으로 화의 에너지가 월주의 정유의 편관을 올린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이 사람을 키워주는 형태. 이렇게 보죠. 관성이 커지면 대체적으로 관성이 커지면 비겁 기운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막 법률을 강화하면은 사람들의 운신의 폭이 작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관성이 강해지면 비겁들이 좀 불편해지는 거죠. 불편해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누군가 표를 외친다면 비겁들 위주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고 법치국가, 공권력 강화, 판사들은 범죄자들한테 더욱더 강력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 이거 너무 형벌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 꼭 제자백과에서 나오는 그 얘기 중에 하나죠. 그 제자백과에서 그분 누구더라? 법가. 아주 그냥 그 진나라가 아주 혹독한 그 법률을 만들어서 그냥 걸핏하면 다 사형이었죠. 그냥 진나라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사주에서 보통 관성이 강해지면은 그 자칫하면 이게 파시스트, 뭐 공동체주의, 전체주의 국가, 약간 이런 형태 공동체 위주가 되죠. 그 비경겁제하고 관성이라는 기운은요 서로 대립하는 기운이에요. 어떤 기운이냐면 비경겁제가 강하면 사람 중심, 관성이 강하면 공동체 조직 중심.
조직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돼도 좋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일제시대 가미가제. 태평양 전쟁 때 가미가제. 야, 천황폐하를 위해서라면 비행기로 갖다 꼬라박아도 네 목숨들이 중요하냐. 일본군의 주요 전략이 인본 경시 전략이죠. 조직사회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전략. 그래서 탱크가 달려들어오면 지뢰를 안고 사람이 가서 달려들어서 탱크에 자살 폭격을 해버리죠. 그래서 미국의 탱크들이 대부분 그 자살 폭격에 의해서 지뢰 들고 인간들이 달려드는 부분, 뭐 그런 예양들이 태평양 전쟁에 자주 나오고, 뭐 가미가제 비행 뭐 폭격하고. 이게 뭐야? 조직을 위해서 관이 희생된 거잖아. 그래서 원래 사주에서 관성 기운이 강해지면 비겁 기운이 약화돼. 사람들 쓸 자리가 없어. 조직을 위해서 사람이 약해져. 파시스트 국가, 뭐 큰 어떤 뭐 스파르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 뭐 사람들이 기계처럼 움직이잖아. 막 어린애들 어릴 때 막 어떤 투기장 같은 데 보내서 살아남는 애만 기른다. 뭐 이런 형태들. 근데 사주에서 관성이 강화되면은 비겁들이 좁아져. 인본주의가 좁아지는데 이 사주는 매우 특이하게도 관성이 비겁을 생하면서 사유금극으로 비겁사회를 만들어. 이거 조금 특이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직, 단체, 질서, 법률을 통해서 인본주의,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인 거죠. 조직사회를 만들고 비겁을 탄압하겠다, 비겁을 누르겠다가 아니라 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비겁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권력을 쓰는 거다. 내가 가진 어떤 간판, 뭐 권력, 뭐 조직 명예성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같은 거죠. 이 신사일주가 그래서 특이하게 이게 6월에 신사일주가 되면 사회의 비견들을 키워주는 형태가 돼요. 옆에 있는 한신사주하고는 좀 다르죠. 옆에 있는 한신사주는 이 사화라고 하는 상관으로 사회의 평관을 내가 견제하려고 했는데 견제는커녕 사유와 금으로 오히려 사회의 평관만 더 강해지니까 내 몸뚱이가 날아가 버리다. 뭐 이제 이런 내가 발디딜 틈이 없어져 버렸다. 오히려 재주 부리다가 오히려 내 입지만 좁아졌다. 뭐 이런 형국 같은 거죠. 이 한신 이야기에 보면은 한신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한신이 이제 전쟁 다 끝났고 평화의 시기가 왔는데 내가 무찌른 적장들의 잔당들이 일부 숨어 있다가 한신한테 찾아와서 저희 좀 걷어주십시오. 저희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서 걔네들을 이제 자기 집에 식솔로 데리고 먹고 살게 해줬는데 한신을 모함하는 일부 무리들이 한신이 적들의 그 간첩들과 같이 내통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신이 아니다. 나는 주군을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고 주군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게 상관이죠. 사와 상관으로 사유와 금이라는 게 뭐야? 아닙니다. 주군이 최고입니다. 퍼포먼스를 해서 냉큼 잡아서 모가지 잘라서 보십시오. 내가 벌써 다 죽였습니다. 나는 주군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나라의 왕직 다 놓고 그 유방의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조그맣게 신하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평관이 더욱 강해져서 내목을 자르는 형태가 나타나다. 사유와 금은 화극금인데 화가 금을 다스린 게 아니라 화극금의 결론은 화극금. 화가 금을 극했는데 궁극적으로 금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다. 나의 권력은 사회의 사람들의 권력을 키워주는 형태가 된다 같은 거예요. 자, 우선 이 사주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주에 관성과 비겁이 섞여 있으니까 우선 비견걸록격이니까 경쟁사회라는 것을 뜻해요. 무엇을 놓고 경쟁을 할까요? 관을 놓고. 명예, 지위, 조직, 단체에서 보통은 명예, 지위를 놓고 그 다음 정관조직이지만 천간의 평관으로 떴으니까 표면상 평관조직이라는 뜻이니까 표면상 평관조직. 이런 게 보통은 정관에 기반한 평관조직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평관은 보통 특수조직, 그 다음에 이타성 조직. 보통 정관이 나를 향하는 조직, 나를 위한 조직이라면 평관은 남을 향하는 조직, 남 잘 되는 조직. 정관 가진 사람이 타이타닉호에 타면 구조선이 내 몫이다. 편관 가진 사람이 타이타닉호에 타면 시민들과 여자와 아이들을 구조선에 태우는 역할이다. 책임지고. 정관 가진 사람이 좀비 사태를 만나면 경찰이 와서 나를 대피소로 안내해준다. 편관 가진 사람이 좀비 사태를 만나면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소로 안내해주고 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좀비들과 싸워야 한다. 이게 평관이에요.
이런 게 보통을 해서 군, 검, 경찰, 이타성 조직